둔촌주공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옹달님. 지금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모집 요강 같은 것도 나왔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뒤면은 이제 청약 시작이라서 되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철저하게 둔촌주공 어, 실청약자 입장에서 둔촌주공을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위험성은 뭐가 있나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둔촌주공 청약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 분 음. 계셨거든요. 아 네. 네, 이게 메일이나 이렇게 쪽지를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좀 예시로 해서 설명을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 뭐 대표님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맞벌이 뭐 가장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한 8, 9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자녀가 한 두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가점이 61점, 이제 두 명으로는 만점이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자산이 9억 정도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아서, 84D형 청약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음. 과연 넣는 게 최선일 거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묻지도 않고 넣겠는데, 집값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넣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요?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둔촌주공 오늘 이제 모집 요강 난 걸로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네. 이게 타입입니다. 이게 전용 면적 기준이고요, 이쪽이. 그다음에 여기가 분양 가격. 그다음에 요 29 전용에서 49까지는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다자녀,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네. 그다음에 5구 타입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의무 거주 기간은 완공 후 2년. 그러니까 음. 완공되고 2년을 무조건 바로 사셔야 돼요.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실거주를 반드시 2년을 해야 된다. 아. 가끔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보면 현 정부에서 의무 거주 기간을 이제 전매 제한 기간 8기 전까지만 채우면 되도록 법 개정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냐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음.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뀌더라도 둔촌주공의 소급 적용을 뭐 해줄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 어쨌든 내가 그거를 기대하고 돈이 없는데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전세 줄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의무 거주 기간 2년이 있고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8년인데 쉽게 말해서 2030년 12월 이후에 파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뭐 한 3천만 원 정도씩은 이제 확장비랑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비 정도는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설왕설래 이 가격에 넣는 게 맞나? 라고 다들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뭔가 내가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일을 벌릴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청약을 이걸 안 넣으실 겁니다. 무주택자로 가점 막 60점, 70점 모았다는 거는 지금 막 15년, 20년 동안 지금 그냥 이 부동산 그냥 잘 모르고 기다려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저는 둔촌주공 청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굉장히 좋다. 특히나 전용 2구에서 4구 초소형 혹은 소형 여기 가격은 굉장히 좋고요. 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5구도 메리트가 있고 84는 조금 높긴 한데 84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지금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막 고분양가다 뭐 말도 안 된다 이게 옆에가 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누가 바보냐 막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거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 투자자로서 내가 뭐 몇 년 안에 이 막 10억 되는 돈을 뭐 이렇게 하락에 맞춰서 뭐 전세 끼고 사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날리는 걸로 너무 비싸게 사는 걸로 생각드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둔촌주공은 2030년 이후에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특히 84 보시는 자녀 있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못해도 10년 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유치원생 자녀가 두 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10년, 15년 살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10년 뒤에, 15년 뒤에 집값이 올라 있냐,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몇 년 뒤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 떨어져서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그리고 어떤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저는 둔촌주공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그 그래서 근거가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둔촌주공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둔촌주공 청약이 10년 뒤에 10억 정도를 버는 안전한 선택이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둔촌주공을 포기를 한다는 건 내가 한 푼도 못 벌거나 혹은 뭐 20억 정도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투자를 잘 못한다면 아예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2000뭐 한 13년에서 17년 사이에 청약을 뭐 가격 더 떨어질 거나 기다리시거나 집값 잠시 오르는 거고 떨어질 거니까 내 집 마련 미루셨던 분들이 하다 22년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시는 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 20억도 벌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둔촌주공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음. 가격이 집값 하락이 굉장히 주변부가 심해지고 전세가가 무너지게 된다면 예를 음. 들면 그런 선택이 있죠. 84에 넣을 수 있는 뭐 내 돈이 10억 정도 있을 때 지금 뭐 개포라든가 반포라든가 이쪽 전세가가 많이 무너지면서 가격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럼 내년 뭐 여름 가을 시점에 어 강남의 집값이 뭐 30% 정도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전세가가 너무 갭이 벌어져서 막 전세 갭이 막 10억, 12억 이렇게 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때 그 돈을 내고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전세 끼고 강남을 샀다가 뭐 5년 내로 다시 전고점만 올라가도 그때 그다음에 이제 그 내가 실거주 안 해도 그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해서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가격이 엄청 떨어지는 성남 쪽이라든가 위례 쪽이라든가 분당 쪽이라든가 요즘 엄청 떨어지는 뭐 동탄이라든가 그런 다주택 투자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저점을 잡으면 상승장 음. 때 굉장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네. 근데 내가 그거를 해낼 수가 없다면 혹은 타이밍을 놓친다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을 여기가 둔촌주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게 헬리오시티나 뭐 엘리트, 그다음에 강동 고덕 신도시를 비교를 하시는데 둔촌주공 분양가를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하면 지금 여기가 분양가예요. 둔촌주공에. 네. 여기가 현재 호가입니다. 호가. 그다음 여기가 전 고점 실거래가예요. 오른쪽이.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헬리오시티 84가 지금 호가가 17.5억인데 이거 더 떨어질 거다. 요즘 분위기 봐서는 뭐 내년 돼서는 이거 호가 뭐 한 14억, 뭐 15억까지 떨어질 거고 실거래가가 그렇게 찍힐 건데 둔촌주공 뭐 확장비, 옵션비 세금 내고 그다음에 이 실거주 해야 되는데 또 대출 중도금이자 내고 그런 거 금융 비용 생각하면 이게 싼 게 아니다. 오히려 집값 더 막 헬리오시티 12억, 10억 이렇게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피 날 수도 있다. 그때 조합원분 걸 잡는 게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고점 기준으로 저는 이 둔촌주공을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가 우리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중요한 게 아니고 2030년 이후에 내가 집을 팔 때 상승장이 왔을 때 파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둔촌주공의 이 가격이 헬리오시티의 전고점까지만 올라가 줘도
올라가줘도 10억 정도씩은 차익이 나신다는 거예요. 전고점까지만 가도. 결국에는 궁금하신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10년 뒤에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오를까?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더 기다렸다가 폭락해서 잠실 엘리트나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청약 미루고 잠실 진미크 청약 넣거나 뭐 강남 방배동 재개발 재건축 청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에 흔들리시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 둔촌주공이 얼마나 시간의 문제이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나 막 저층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변수가 될 수 없을까요? 음, 구조나 저층 부분은 물론 지금 당장은 민감하신 게 맞고, 그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시간의 축을 지금 길게 보는 10년, 15년짜리 투자란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구조가 안 좋다거나 저층이면 뭐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좀 내가 비싸게 사는 셈? 혹은 손해보는 거거든요, 팔 때. 근데 그게 시간이 축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내 집값이 뭐 10억 올랐는데 나는 9억밖에 차익이 안 남았어. 별 차이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를 샀냐 안 샀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 둔초는 그 올라가는 입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말씀 듣다가 그런 생각이 좀 났는데 그 일기 신도시 분당이 밑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분당에서도 그 재건축 호재를 아직도 좀 갖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음. GTX 그런 큰 호재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네. 30평이 안 되는 음. 곳이 거의 13억, 15억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쵸. 가격 비싸죠. 그러면은 그게 둔촌주공보다도 비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입지적으로는 아무리 뭐 거기 GTX가 들어온다 해도 음. 둔촌주공의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서울의 둔촌주공의 입지는 여러분이 강동구라고 무시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잠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지방의 어떤 호재나 재건축 이슈에서 그렇게 올라간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데 보시면 막 되게 작거나 구조가 안 좋거나 뭐 층수가 낮아도 굉장히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분양가. 그리고 그 분당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진짜 20년 후반이나 30년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나 아무리 그 뭐 둔촌주공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음. 그 아파트 모델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아이고 복도식이라거나 무슨 어, 막 구조 안 좋고 그런 데보다 낫죠. 아무리 향이 뭐 서향이다거나 북향이거나 뭐 뭐 주방 뷰라고 해도 음, 그 3, 40년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파트 기술이 올라갔겠어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럼 둔촌주공의 한 30년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최근 거를. 둔촌주공은 98년도쯤에 가격이 전용 88, 그러니까 30평제죠. 34평이 2억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2006년 이제 참여정부 때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한 1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98년부터 2006년도까지니까 거의 10년 정도죠. 10년 한 8년 정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야, 중간에 한 번 잠깐 떨어졌죠. 이때 한 3천만 원? 그랬다가 이때 전고점을 이제 11억을 찍고 2016년까지 11억을 회복을 못하죠. 음, 그러니까 2006년에 11억 찍고 8억까지 2009년 정도에 떨어졌다가 음, 잠깐 반등했다가 반등이 있네요, 그래도.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이. 데드캣 바운스가 와서 11억에서 9억 정도 가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 했다가 어, 이제 그니까 2008 금융위기 쇼크가 이때였잖아요. 이때는 이제 반값 아파트 물량들이 막 뉴타운 같은 게 이제 들어설 때거든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아파트들 입주 물량은 적었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한 미분양난 아파트들이 쌓이니까 이제 못 버티고 하락을 재차해서 11억 찍었던 아파트가 7억까지 갔습니다. 음, 35% 폭락 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1억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작년에 이제 17억까지 찍었죠. 다시 폭등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봐봐라, 10년 동안 하락장 오면 이렇게 집값 안 오른다.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 이때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옹달님? 그렇죠. 이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둔촌주공은 전매가 안 되지만 뭐 조합원 매물들은 전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막 30%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경험과 어떤 배짱이 있는 분은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음,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맞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면 이미 청약을 안 하고 가격이 쌀 때 이때 샀죠. 내 집 마련을. 그렇죠. 청약 통장을 썼겠죠, 이미. 예, 이미 썼겠죠. 아니면 음, 전세 끼고 막 사놨겠지, 이럴 때. 몇 채를 샀겠지.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의 관점으로 청약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약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신경을 쓰고 싶은 분들이 아니고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근데 15년, 20년 뒤에 많이 올라 있는 집을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기에 투자 기회가 없었을까요, 국날님? 그렇지 있겠죠. 않아요. 네. 매매가는 하나도 안 올랐지만 이건 잠실 리센치의 전세 시세입니다. 우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고점을 매매가가 회복을 못했잖아요, 둔촌주공이. 네. 그 시기에 잠실 리센치의 전세가는 와, 2008년에 2억 5천 정도 하다가 2016년에 8억까지 올라갑니다. 야, 내가 기회를 노리겠다고 집을 안 사고 있다가 전월세를 전전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전세를 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값 떨어지는 시기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 아, 이슈 때문에 월세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 거주 비용이 집값 떨어진다고 싸지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일 때. 또 이때 막 전세자금 대출 내서 막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우리는 안 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둔촌주공 어차피 우리는 하락장이 최악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그러니까 상승장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린 이때 못 팝니다. 그쵸? 2030년까지 못 팔아요. 못 음, 팔잖아요. 전매 걸려 네, 있으니까. 전매 걸려 있으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서 장기 거주할 사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파는 시기는 이 시기가 될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면은 과연 둔촌주공이 헬리오시티 잠시만요. 헬리오시티의 정고점인 23.8억, 21억, 16.3억, 13.5억을 못 넘어설 거냐. 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음,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니까. 음, 그리고 우리나라 GDP나 경제가 적어도 유지되는 한, GDP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지만 되더라도 서울의 핵심지 둔촌주공되는 쪽의 입지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호가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집을 나중에 2030년 이후에 매도를 할 거다. 내가 그 안에 좀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좀 투자 기회를 잡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세금을 내 집을 전세 주고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실거주 2년만 하면 되잖아요. 그 이후엔 내가 전세 줘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강남에 예전에 반값 아파트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이 당시엔 사람들이 다들 막 토지 임대부 주택 너 땅이 네 것도 아닌데 그거 들어가면 손해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본 분들이 전세금을 높게 줘서 자기 자본을 거의 회수한 다음에 그걸로 상승장 초반에 투자해서 돈 되게 많이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내 집 마련에도 둔촌주공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10년 뒤에, 15년 뒤에 내가 투자를 좀 야, 하시더라도 전세금을 이용한 투자가 얼마든지 된다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이거.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야, 꽃놀이패네. 꽃놀이패죠. 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집값 하락하는 호가만 보고 이거는 뭐 넣으면 안 된다, 뭐 호구되는 거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야.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70년 동안 그랬어요. 둔촌주공이 2,600만 원 때도 프리미엄 뭐 100만 원 붙었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었다 그런 기사들 다 있습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야, 덕혜님, 저 이런 둔촌을 제가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야, 이런 분석은 처음인데요? 공부를 안 하니까요. 아니, 그 전세 투자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생각 못 했는데, 전혀 생각 못 했는데요, 이거? 아니면은 사실 지금 제가 어 사실 이거는 제가 강의 때나 상담 때 나오는 수준의 레벨이에요. 내용이. 어, 유튜브용이 아니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되게 세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제 지식을. 와, 이런 거를 보통은 강의로 파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 이게 되게 이게 생각의 전환이고 완전 그런 거니까. 전환이요. 공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야, 그러네. 이게 전세금을 통해서 2년만 살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쵸? 야, 그, 이거 양쪽을 진짜 다 한 꽃놀이패. 야, 이거 대단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음, 대부분의 아마 분석들은 지금 이거를 헬리오나 뭐 잠실 S나 고덕이랑 음, 비교해가지고 거기가 더 빠지니까 지금 분양가 비싸다. 한 요 정도로 계속 논박을 그래도 음, 괜찮다. 뭐 존버하면 올라간다. 뭐 음, 저점은 잡을 수 없다. 이 정도 논의인 것 같거든요. 네. 야, 근데 그 전세금이 올라가는 그 그래프를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진짜.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있고서 정말 실거주 관점으로 길게 보셔도 되고, 내가 중간에 경제 공부를 해서 전세금을 이용해서 다른 데가 너무 많이 서울이 더 떨어졌다거나 뭐 그쵸. 지방에 너무 떨어진 데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쵸. 하락이 온다고 하면 누가 집을 사겠어요. 다 네. 전세로 가지. 음. 그러니까 하-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럼 그 기간에 내가 무주택이면 전월세 내 거주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둔촌주공 청약 되신 분들은 넣으세요. 단 내 자금이 충분해야겠죠. 그쵸. 내 자금이 그래도 막 9억 정도는 돼야 한 4억 정도 대출 받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시청자분 사연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넣으셔라. 단, 음, 내 돈이 지금 9억 정도잖아요. 음.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4억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대출을 이제 완공 시점에 받아야죠. 중도금까지는 아, 이분이 이제 또 한 2년 정도 또 소득이 있고 모으는 거랑 뭐 음, 이렇게 신용대출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음. 그래서 어, 4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둔촌주공이 2025년 1월 완공인데 그때 집값이 그래도 한 9억 정도까지만 떨어진다면 그러면 3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9억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그 84 기준으로. 그쵸, 그쵸. 만약에 13억에 분양했는데 집값이 막 6억이 됐어요, 84가. 그럼 음. 대출 LTV 뭐 70%까지 풀어주면 뭐 4억 2천, 40% 유지되면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질까요? 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는데, 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도 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둔촌주공에 84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4억 정도까지만 보였으면 좋겠다. 음, 내 돈이 그래도 9억 정도는 있어야지 막 6억 정도 있는 분들이 뭐 대출 막 5억 집값 올라 있을 거니까 뭐 5억까지 받을 거야 신용대출 받을 거야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음, 전세를 못 주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전세 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전세를 여긴 2년 실거주 때문에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금이 빡빡하신 분들은 차라리 전세 끼고 다른 지역을 사는 게 낫죠. 하락이 많은 지역을. 음, 그리고 또 커뮤니티에 금리가 지금 막 7%, 8% 가는데 이 돈을 막 몇 천만 원을 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 집을 둔촌주공에 사시든 다른 쪽에 사시든 취득세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내 자본이 부족하면 대출은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둔촌주공을 해서 대출 돈을 더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안 사고 예금을 해서 돈을 불릴 거냐, 아니면 이런 장기적인
실거주와 이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또 거주비의 증가, 월세의 전세 증가를 내가 해지하는 차원에서 집을 살 거냐의 차원으로 봐야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금리도 지금 뭐 김광석 교수님이나 뭐 한상환 교수님 아니면 다른 거시경제 전문가분들 제가 괜찮은 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거라고 많이들 전망하시잖아요. 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근데 25년부터는 뭐 25년에는 정말 저금리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시는 거 보면 그때는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25년 1월에 나는 잔금 대출을 받을 거란 말이죠. 팔사 하시는 분들은 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중도금 대출 하셨던 분들도 당장은 내가 7% 이렇게 4억 빌리면은 막 260만 원 상환금이 되지만 금리 3.5%로 내려가서 이거 고정금리 받으면 1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가 왜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는 거의 기조는 내년 정도까지고 그것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점점 연준에서도 뭐 경기를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이 인상폭을 0.75 막 자이언트 스텝 가다 이제 빅 스텝 가다가 베이비 스텝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일만 남은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최악의 경우가 돼서 2027년까지 7% 간다고 해보자고 정말 최악으로.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금리를 팍 내려서 경제를 살리는 기간에 나는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가 30년 동안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2년 실거주를 채운 다음에 전세를 그땐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전세금으로 대출 다 갚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나는 월세 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둔촌주공 옆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여러분이 한번 가격을 좀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실 하면은 뭐 엘리트, 그다음에 좀 아시아 선수촌, 장미, 파크리오, 진미크 요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선수촌은요. 어, 잠실의 장미 아파트, 파크리오, 진미크, 잠실주공 5단지, 리센츠에 같이 묶일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고급 아파트고 비싼 아파트고요. 여긴 재건축이 안 됐는데도 실거래로 39평 23억을 찍었고요. 63평 39억 실거래를 찍은 곳입니다. 지금도 하락폭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적은 편이에요. 재건축 기대감이 있으니까. 둔촌주공이 재건축이 이번에 될 거예요. 다음 상승장 때 올림픽 선수촌이 재건축이 되거나 최소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상승장 끝나기 전에. 그러면 둔촌주공은 내 옆에 굉장히 비싸고 내 주변 인프라를 개선시켜주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후광 효과라는 걸 봤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외롭게 혼자 있잖아요, 빌라촌에. 그런데 잠실의 파크리오 아파트가 제가 예전에 장미 아파트 살다가 파크리오의 전신인 시형 아파트까지 전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쪽을 잘 알아요. 파크리오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에 5층짜리 시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 같은 거. 그때는 굉장히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재건축되고 나니까 여기 진미크 재건축, 장미 아파트 재건축 가격을 얘가 후광 효과로 받는 거예요. 새 음, 거가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여기 여기 주공 아파트 막 낮은 거 있을 때 이쪽에 장미 아파트나 진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기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어, 지금 둔촌 같은 취급 받았어요. 가격도 훨씬 쌌고 이때는 또 고층 아파트가 오히려 또 이런 데가 또 학군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되고 나니까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지금 나만 재건축되면 여러분은 요 주변에 어떤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고 성남에 맞닿아 있다는 것 때문에 둔촌주공을 한 개의 개별 단지로 보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10년, 15년 뒤에 둔촌주공 집을 이제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상승장 때 그때는 이 잠실 권역 진미크보단 못하지만 올림픽 선수촌보단 못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가격대의 분들이 충분히 선택할 만한 초중고 다 있고 9호선, 5호선역 있고 올림픽 공원에 맞닿아 있는 준잠실급으로 취급이 될 거라는 거예요. 헬리오시티에 올림픽 선수촌이 재건축된다면
헬리오시티의 둔촌주공이 더 하급지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 고덕 신도시 강동구랑 지금 둔촌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입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부족한 거예요. 입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서울이고요. 경기도는 경기도고요. 지방은 지방입니다. 서울에서도 중심지와 핵심지가 있어요. 강동구, 상일동, 고덕동은 둔촌주공과 잠실 쪽 가락동에 비교할 수 있는 입지가 과거에도 아니었고 미래에도 아닙니다. 지금 고덕신도시가 크게 통째로 재건축이 돼서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같은 강동구라고 둔촌주공이랑 가격을 비교하는 거지 입지가 달라요. 이곳은 급지가 다른 곳입니다. 비교를 최소한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먼 미래에는 올림픽 선수촌이 재건축됐을 때는 잠실급에 들어갈 수 있는 말석에 낄 수 있는 곳의 입지로 보셔야 돼요. 위례보다 상급지고요. 성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고요. 하남 가밀지구부랑 비교가 안 되는 곳이고요. 3기 교산 신도시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런 입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둔촌주공이 왜 과거에도 장미 아파트하고 가락시형에 뒤지지 않는 가격이었잖아요. 과거에 분양할 때도. 그게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물론 입지가 이쪽이 좀 더 좋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조금 더 저렴했던 주공 아파트들이 특히 재건축되면서 둔촌 주공 가격을 뛰어넘었지만 과거엔 둔촌 주공이 오히려 조금 더 그 가격이 비쌌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재건축되면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둔촌 주공 입지를 절대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대단합니다, 덕현님. 음. 야, 오늘 그 유료에 준하는 그런 강의 두 개를 푸신 것 같아요. 맨 네, 이거 마지막에, 예, 네. 입지에 관한 강의도 엄청나네요. 음, 사실은 제가 둔촌주공에 좀 애정이 있어서 요 영상을 사실 굉장히 힘을 주고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준은 아니죠, 이 내용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저는 잠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장미 아파트에 살았었고 지금 파크리오로 재건축된 시형 아파트에 살았었고 둔촌주공에 저희 친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둔촌주공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잠실에 살았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돈은 사실 강남 압구정동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그 부모님하고 가까이서 모시는 그런 대가족 문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둔촌주공에 그 애정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 청약하시는 분을 지금 분명히 갓좀 많이 모으시고 이것만 지금 뭐 요번 상승장 막 8년 9년 동안 기다려 오셨을 텐데 이 주변에 이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요거 청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적인 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투자 전문 유튜버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값 하락할 거고 지금 전세가는 금리에 의해서 과대 낙폭하는 거니까 전세 끼고 최대한 상급지를 사놔라 내 돈을 다 써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도 그런 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하는 거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투자거든요. 그런 건. 만약에 내가 둔촌주공을 넣기에는 좀 자금이 부족하거나 저는 그래도 좀 하락에 좀 더 이걸 좀 베팅을 해서 기다려 보겠어요 하시면은 그렇게 막 그러니까 내가 전세 갭 끼고 샀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갭까지는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금리 내려갔을 때 주택담보대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막 6억, 7억, 10억 갭 이런 갭 투자는 가격이 안 올라가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음, 내 돈이 10년 동안 묶이는 거면 어떻게 하락장 길어지면 내가 돈 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 집은 있지만 평생 월세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불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서 둔촌주공이 돈이 그래도 한 9억 정도 되신다면 넣으시고 8사를 그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자금이 안 된다고 하시면 강동 고덕지구 요즘 하락폭 굉장히 크거든요.
강동 고덕지구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쪽에 보셔도 좋고 위례 신도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위례 신도시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낮게 보시면 성남 쪽에 굉장히 신축 아파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거 한 7억대 정도로 30평대 잘하면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격대에 맞는 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둔촌주공 특히 이 소형 평수도 있잖아요. 초소형 평수들. 초소형 평수들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둔촌주공에서도 84보다는 59가 오히려 가격대가 저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여러분은 59가 평당가가 높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격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보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4구, 3구, 2구 가격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뭐 2인 신혼가구나 3인 가족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범위거든요. 그래서 뭐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주변에 엘리트 같은 곳들 초소형 가격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정고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 또 넣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격이 돈이 한 5억, 7억, 8억 정도밖에 요 정도를 대출해서밖에 했을 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이런 걸 넣기는 부담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성남 쪽 그런 쪽 24평이나 33평 한 7억대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땐 내년 정도 됐을 때 봄 정도에 그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형평수, 그러니까 84 네, 타임 밑으로 이렇게 가격을 제가 봤더니, 네. 야, 분당보다도 싸네요. 가격 분당도 이 작은 평수들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비싸잖아요. 어, 어, 지금 두- 뭐, 제가 지금 잠깐 부동산이고 찾아가지고 봤는데, 네, 저거 50, 49, 50, 저거, 저 정도 하면, 네. 여기는 거의 9억 5천, 10억이 나오는데요, 분당은? 그렇죠. 재건축 프리미엄의 기대감 때문에 껴있는 거죠. 그런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와, 이거는 뭐 구조 문제도 뭐 이런 게, 저층 뭐 이런 게 있다 해도, 네. 엄청이 저렴해 보이는데요. 입지까지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 소형 평수로 굉장히 가격 메리트 있게 잘 나왔다고 봐요. 그러네요. 어, 그 청량리 쪽에 1.5룸 오피스텔 이런 거 작년에 분양가 7억이었습니다. 99세대짜리. 그러니까 오피스텔 뭐 2구 같은 게 2구, 3구 같은 게 7억에 나왔던 거예요. 청량리에. 둔촌주공이 입지가 더 상위고 대단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형 평수들 지금 또 신길뉴타운이 둔촌주공보다는 하급지인데 신길뉴타운에 있는 요번 상승장 때 지어졌던 그런 소형 아파트들도 그래도 뭐 한 9억 정도는 실거래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 가격이면은 괜찮죠. 음, 그러니까 지금 요 호가 가격 하락하는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중간에 내가 15년 뒤, 10년 뒤, 2030년 전에 집값이 오르는 건요. 둔촌 주공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올라도 떨어져도 관련이 없어요. 내가 팔 때 올라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그때 얼마 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또 음. 이 영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상들도 두루두루 들어가지고요. 종합해서 한번 결정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둔촌주공이 네, 뭐 미분양, 뭐 미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계약 네.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아예 없다고는 못해요. 저는 청약은 꼭 뭐 1순위, 저는 1순위 완판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1순위 아니더라도 완판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계약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청약을 12월 뭐 5일, 6일에 넣고서 뭐 이제 당첨 발표 나고 또 선택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처럼 이 급격한 추세로 또 송파구나 강동권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실거래가 지금에서 또 막 1력 더 하락하는 거래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어,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조합원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오는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가격 하락폭이 가파르다면요. 그래서 미계약은 조합원분들이 마피로도 막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과거에 하락장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2010년에서 한 15년 요 사이에
고덕 아이파크가 8억 할인 분양했었어요. 그 대형 평수 한 어, 40%인가 정도 고덕 아이파크. 아, 진짜요? 네. 와, 그다음에 강남권에서 흑석동에 센트럴 흑석동에서도 한 10% 정도 할인 분양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확장비라든가 옵션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은 아주 흔했고, 와, 그다음에 청량리 쪽에서도 한 20% 정도 할인 분양, 은평구에서도 한 30% 할인 분양, 그리고 와, 어 송파구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 한 20% 정도 할인 분양이 있었어요. 이야,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때 할인 분양됐던 아파트들을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할인 분양은 40평 후반에서 50평대 대형 아파트의 할인 분양이 많았습니다. 30평대, 20평대는 할인 분양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다 팔리니까. 청약 가격에. 혹은 한 10% 정도만 깎아주는 가격에 팔리니까. 그 다음에 강남권에서는 뭐 반포, 개포 이쪽에서는 할인 분양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보다 입지가 더 좋았는데 뭐 한 20% 할인 분양한 곳이 제 기억엔 없어요. 서울에서. 음, 서울의 외곽권, 고덕동, 뭐 마곡, 저 강서구, 강서 푸르지오 이런 데는 33% 했었죠. 할인 분양 30평대도. 근데 그때 한 15년 전, 10년 전 기준으로 강서구는 마곡지구도 들어오기 전이니까 굉장히 서울의 서쪽 끝이고, 은평 뉴타운도 할인 분양 많이 했었죠. 20, 30%. 은평 뉴타운은 서울 서북 쪽의 끝이었죠. 고덕 아이파크는 서울 강동구 동쪽의 끝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도 외곽에 아주 이렇게 그런 데만 할인폭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뭐 30% 할인한다 그런 거였고, 거기에서도 대형 평수 위주의 할인 분양이 컸던 거지 막 20평대, 30평대는 할인 분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정기에도. 어, 물론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번에도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입주 물량 특히 3기 신도시 전후로 겹쳐서 정말 막 30%, 40%, 뭐 많게는 50%까지도 할인 분양 나올 수 있어요, 경기도는. 그런데 서울의 둔촌주공과 비슷하거나 둔촌주공 이상 되는 입지에 2, 30평대의 뭐 2, 30%의 할인 분양은 과거에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아니면 극소수였거나.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거주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인의 기초 체력 잘 확인하셔서 가능한 음. 청약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약은 저도 1순위 완판이 거의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만약에 미계약분이 나오면 네. 이거는 이제 아무나 되는 건가요? 직원은? 줍줍을 할 수 있죠. 어, 네. 그래서 그 이제 또 그것도 이제 2순위로 넘어가고 뭐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미분양이 뭐 완전히 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팔리니까 할인 분양하는 거잖아요. 특히 준공까지 막 갔는데 미분양 나면 그럴 때. 그 음, 대신에 할인 분양은 안 해줘도 막 뭐 계약 뭐 잔금 유예 아니면 중도금 무이자 할부 지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음, 그런 거를 전문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 또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는 거 사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런 분도 음, 있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또 분양권은 가급적 하락기 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은 분담금을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근데 분양권은 그냥 분양가만 내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하락기 때 막 마피 났다고 샀다가 그거 이렇게 분담금 폭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위험합니다. 둔촌주공도 벌써 뭐 1억 더 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청약 완판이 되더라도 1억 정도는 내야 된다. 어, 지난번 저희 둔촌주공 영상 찍을 때 10년 전에는 뭐 2억 5천, 2억 3천 환급 받는다고 평가받았는데 뭐 1억은 더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지금 공사가 멈췄다고 하는데 자재가 부족해서
와.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그 PF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나서 막 이 자금 제대로 이게 안 되면 분담금이 뭐 2억, 3억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 음. 그럴 수 있죠. 그게 다 그런 사업 지원에 따른 비용을 조합원들이 내는 구조니까. 음.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그러니까 이 청약을 노리시는 이런 분들 수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뭐 마피로 산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걸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근데 막 둔촌주공 청약에 늘 수도 없는 분들, 그런 부동산을 사보지도 않은 분들이 막 이런 거 막 거품이고 이렇게 사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좀 위험하고 불이인일수록 네. 분양권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은 상승장 때는 좋죠. 음. 상승장 때는. 근데 그 분양권은 책임 범위가 딱 내 분양가만 내면 되니까. 뭐 준촌 주거가 길어지든 뭐 문제가 분담금이 나오든 나랑 상관없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둔촌 주거 문제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2030년까지 분양받으신 분들이 팔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분양권 전매가 되는 지역이 지금 성남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분양권으로 좀 신축 내집 마련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성남 쪽 노려보시면 좋겠죠. 그 성남 그 중원구 재개발하는 그런 그쵸, 곳들이 그쵸. 엄청 많더라고요, 물량이. 왜냐하면 전매가 되니까 지금 빨리 막 던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집값이 중간에 막 떨어지더라도 이 물량이 투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3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전매 제한이 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실거주 장기 투자 입장에서. 음.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들 물량만 조금만 나오니까 그 하락기 때 어느 정도 이 브랜드 가치도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미래에 성남은 보니까 입주 물량 때 하락기 겹치니까 가격 엄청 많이 떨어지는 동네더라. 로 사람들이 기억하겠죠, 10년 뒤에. 근데 둔촌 이쪽은 여기 의외로 10년 동안 가격 하락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던데? 왜? 물량이 투매를 하고 싶어도 2030년까지 못 파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렇게 모든 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약간 하락장에서요. 네. 뭐 어디 굳이 꼭 어느 곳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충분히 비교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 전매 네. 제한 이런 게 없는 그냥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그 입주 물량이 되게 몰리는 곳 있잖아요. 네네. 뭐 미디어에 다 나온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수원도 그렇고 아까 음, 말씀하신 성남도 좀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데를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조금 더 노리면 네. 조금 더 이제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완전 금매 잡을 수 있죠. 막 음. 후려칠 수 있죠. 왜냐면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는 뭐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나보다 더 싸게 사람들이 던지고 있어. 그럼 난 음. 이렇게 팔아야지. 그런 심리가 살아있을 때 나는 5천만 원, 1억을 더 깎아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이라면 예를 들면 분당은 입주 물량이 없죠. 재건축되기 전까지. 음. 그러니까 최대한 버티죠. 물론 요즘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은 어쨌든 내가 시간의 문제지 경제 상황과 금리가 해결되면 좀 좋아질 거야 하면서 버티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쌀 때 샀잖아요, 집을. 그러니까 내가 안 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입주장 많은 곳은 대출로 막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올라갈 줄 알고 막 영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하락폭이 큰 거죠, 당장에. 음. 그런데 그것도 금리 인하가 되고 분위기가 이제 투매 분위기가 좀 끝나게 되면 그분들도 샘을 해요. 야, 내가 이거 7년 전 가격으로 던지느니 그냥 3년 동안 이자 더 내고 버틴 다음에 조금 어. 올라가서 파는 게 아니 1억을 싸게 파는 것보다 내가 1년에 이자 1,000만 원씩 5년 내서 버티면 5천인데 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죠. 금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너무 올란 상태. 내가 아직은 팔아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산 가격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폭락이 나와주려면 막 16년 가격, 17년 가격, 15년 가격 이렇게 폭락이 나와주려면 1주택 실거주자 분들이 별로
나는 뭐 충분히 내가 대출 감당 가능해서 팔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팔아야 되거든요, 싸게. 그 물량이 나오려면 경제 위기가 세게 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버틸만 했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어. 이제는 우리가 원금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럴 때만 싸게 팔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전 저점 가격이 전고점 수준 정도만 돼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더 이상 못하고 아무리 물량이 많더라도 그런 과정을 몇십 년 동안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 예, 덕현님 어떻게 이렇게 술술술 전국이 다 나오세요? 아니요, 저 아는 게 되게 적어요. 저는. 방방곡곡 다 나오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 서울 수도권밖에 잘 몰라요. 어, 아, 근데 진짜 이게 둔촌주공이 그만큼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음, 이게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음, 한두 달 사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의 시장의 미래를 음, 2023년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그쵸. 구체적으로 맞아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번에 성과가 괜찮다면 의외로 뭐 분위기 아직 살아있다 볼 수도 있고 또 분위기 굉장히 청약이 안 좋거나 미계약 심하다고 하면은 심리가 생각보다 더 많이 죽었구나. 음, 음,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벼락거지라는 용어 있고 음. 심리적으로 그렇게 쫓겼는데, 야, 또 이렇게 또 현금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와, 근데 이런 날이 또 오네요. 참. 재채기 후반에 보면은 노동소득은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진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이런 시기가 다시 온다. 예. 투자하지 앞으로는 말아라. 부동산이지만. 예, 아, 덕현님, 이렇게 또 그 꿀팁까지, 그리고 또 미분양, 미계약, 입주 물량, 이런 개념도 한번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